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2016년 6월 25일 토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박영선은 안 나오겠다, 김부겸도 안 나오겠다 해서 8월 말에 뽑는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감으로 두 사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송영길 의원과 추미애 의원인데요. 둘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김용민 트위터에서 물어봤습니다. 29%만 송영길 의원을, 그리고 71%는 추미애 의원을 꼽았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까지 2,750명이 참여한 설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건으로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긴급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에서 시켜서 했다는 김수민 의원 발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당은 패닉 상태 그 자체입니다.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의 말을 차례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사실관계 검찰에서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국의 예상 밖 선택이 전 세계 금융시장 또한 패닉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영국발 브렉시트 쇼킹 직후 가장 먼저 개장한 아시아 증시부터 도미노 폭락이 시작됐는데요. 유럽 증시도 개장하자마자 대폭락했습니다. 파운드화 가치는 전날보다 10% 넘게 하락해서 198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와 엔화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 외계어를 남발하면서 하여간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포함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금융사들의 외화 유동성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잡아낸 건데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지난 2년 5개월 동안 2,500여 회의 유령 집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실제 개최한 대부분의 집회는 박근혜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목소리를 선동으로 규정해서 성토하는 집회, 이걸 가장 많이 열었다고 하더군요.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16시간의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청와대로부터 집회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추선희 사무총장 아닙니까? 그들의 행동대장 노릇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겠지요. 귀가하면서 기자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선희 사무총장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점이 없으며 전경련 돈으로 알고 사용한 게 아니다 라고 짧게 말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났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하청 노동자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도 높은 실적 관리 속에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량에는 찢어진 도시락 가방이 남아있어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공 김모 씨 사건 같은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해서 뉴스가 많이 됐는데 이건 묻힐 것 같다라는 게 이완배 기자의 걱정입니다. 왜냐? 그는 삼성 하청 노동자니까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주는 오늘의 한마디. 결심의 99%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뜨거운 마음은 그
그렇게 쉽게 얼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는 결국 탈퇴로 결정이 났습니다. 통화는 유로화로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영국은 유럽 공동체의 구성원이었습니다. 43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회원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셈이지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영국 젊은이들은 잔류를, 노년층은 탈퇴에 힘을 실었는데 영국 국민 다수가 브렉시트에 찬성한 것은 영국이 유럽연합 일원으로서 얻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영국에게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영국이 망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당장 엔화부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한국은 어떨까요? 어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아 새누리, 이재경 더민주, 손금주 국민의당,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관계 당국은 브렉시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앞으로 있을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철저히 준비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재정, 통화, 금융정책 분야 등 전방위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면밀한 시장 안정 조치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 요동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파고를 견딜 단단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에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영국계 투자 비율이 15%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면밀히 고려해서 급격한 외환의 단기 유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과 수출입 무역의 경우에도 한-EU FTA 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수출입 업체의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이 또한 정부가 면밀히 관세 관계 등을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에게는 무척 심각한 위기입니다. 브렉시트가 몰고 올 유럽발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지, 그리고 더욱 강력해질 무역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 국민의당은 앞으로 닥칠 위기에 맞설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세계의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유럽 각국의 보수적 국가주의가 득세하여 유럽 공동체가 위기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의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파급 효과로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생겨날지 모른다는 위험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경제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지 말고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브렉시트 결과가 나오자마자 각국의 주가가 급락하고 우리나라 증시 또한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크고 작은 신호들을 하나라도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검찰에 불려나가 16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때를 같이 해서 행정자치부가 공익에 쓰라며 준 지원금이 극우 보수단체에 몰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위원 명단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가 그 위원들 명단을 확보해서 그들에게 로비를 할 것 같으냐, 우리 편 시민단체에다가 좀 더 지원 많이 해달라, 이렇게 로비할 것 같으냐 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기가 끝난 위원들의 명단만이라도 달라고 했고, 홍 장관은 검토한 후 줄지 말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지 않는다면은 부조리가 있다고 인증하는 것이겠죠? 네. 박주민, 홍윤식 두 사람의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 중에 애국단체 총협의회, 그다음에 대한민국 건국회, 대한민국 사랑회, 대한민국 기기불교도 총연합,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 단체는 현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한 4억 6,600만 원의 행자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단체들의 경우에는 작년이죠. 특정 정당이 해체돼야 된다, 해산돼야 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저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취지에는 사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저렇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사실상 3년간 이들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치니까 크로스 심사를 통해 가지고 신중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업 내용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좀 보니까 회의록 자체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잠깐 모여가지고 올라와져 있는 단체의 이름에 그냥 승인만 하는 형식으로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는 걸 봐서는 그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좀 보고 싶다라고 자료 제출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듭
거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명단 관련해서 제가 이제 총리 있을 때도 계속 우리 같이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그 여러 선정 과정에서 여러 그 문제라든가 뭐 청탁 등에 따른 이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그러고 이제 의원들이 또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명단 공개를 원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국회가 그 명단을 받아서 청탁을 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저희 국회에는 제출해 주시죠. 이게 사실 그러려면 이제 공개된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저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무슨 심사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청탁을 할 것도 아니라고 방금 인정하셨으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큰 뉴스에 가려서 이 경천동지할 뉴스가 감춰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논란이 많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부산과 울산 지역은 이미 가동하고 있는 8기에 더해서 2기가 추가되면서 비슷한 지역에 10기가 몰려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 지역이 됩니다. 많은 인구와 중요한 국가 산업시설이 몰려있는 곳에서 중대 사고라도 난다면 이건 뭐 상상하기도 아찔합니다. 신고리 원전단지에서 30km 범위 안에는 부산, 울산, 경남에 380만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을 깎아줄 정도로 전력 예비율도 높고 저성장과 함께 전력 소비도 예상을 밑돌고 있습니다. 원전 추가 건설을 무리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가덕도 신공항 부산으로 가뜩이나 열받은 부산일보 사설에서 부산이 봉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세계는 이미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토니 세바 교수는 2030년이면 태양광에 의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는 물론 핵연료도 밀려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신고리 원조 5,6호기 건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무려 9조를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국민의 안전 문제를 투표로 강행 처리한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원칙마저 저버렸기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했다. 또 건설 허가 전에 공사를 진행한 한수원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없이 심사를 끝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의 이중대라는 것을 자임한 것이다. 과도한 예측 수요 예측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등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으로 문제를 바로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보다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한 기구라는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고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또한 정치가 여야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이고 안전이고 또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면 한 번쯤은 심사숙의를 하고 또 건설보다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한다면 국민을 위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 의논해서 정부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또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득하고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한 번 계획해 놓으면 무조건 강해야 한다는 정부 또 그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건설론자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은커녕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나 똑같습니다. 열흘이 넘는 단식 끝에 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성남시장 휴식이 사치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병상에서도 정부의 지방재정 강탈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방재정 강탈안은 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빼앗아서 독자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칠 여력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고 또 나머지 자치단체, 즉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노예로 만들려는 의도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병상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힌 이재명 시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한테 정부가 계속 예산을 떠넘기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전국에 22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현재까지 정부가 재정을 계속 빼앗아가는 바람에 220개 자치단체가 자체의 세부로는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즉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보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기초연금, 보육료 이런 거 떠넘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또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만큼을 또 뒤에서 교부세, 기타 등등의 이름으로 또 채워줍니다. 즉 정부로서는 이런 220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앞으로 뺏으면 뒤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죠. 그런데 왜 자꾸 떠넘길까요? 그거는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결국은 일정한 비용을 조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걸 세금으로 자체적으로 조달하면 정부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앞으로 뺏고 뒤로 지원을 해주면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럼 정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우리 성남시처럼 하지 말라는데 한다든지 하라는데 거부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해지죠. 그런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또 6개 정도, 이번에 문제된 경기도 6개 도시의 경우는 이 비용을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달을 합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지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아끼면 자기들한테 필요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아껴본들 정부가 보조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낀 만큼 정부에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껴봤자 그 지역에 외래 손해가 오니까요. 이번에 약 5천억 정도를 경기도 6개시에서 뺏어가면 당장 고양, 화성, 과천시가 정부의 보조가 없으면 즉시 부도가 나는 그야말로 정부가 말하는 교부단체가 됩니다. 말로만 자치를 하는 그야말로 좀비 지자체가 되는 거죠. 남아있는 3개시, 그러니까 수원, 용인, 성남, 여기는 약 1,000억씩 예산을 뺏기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 지원은 받지 않겠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의도대로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부가 하라는 것만 하고 결국 정부에 의해서 지방자치는 사실상 없어진 그런 결과가 됩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당 공짜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렉시트가 아니라 친박시트가 곧 시작될 거라 확신하는 무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작부터 세게 나오시네요. 무, 비박기한테 친박이 장악한 새누리당을 탈당할까 말까 투표 한번 해보지. 그 새가슴 약골들이 영국 국민들처럼 탈퇴하자 이럴까? 왜 비박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할지 말지를 묻는 투표 못하는 줄 아냐? 이유는 간단해. 개표 조작을 할까봐. 탈당하자. 만약 이게 브렉시트 득표율만큼 나와봐. 51.6%. 야, 지난번 대선 때 썼던 개표 조작 솔루션 그거 영국에다가 팔았냐? 닥치라고. 당신 지난 대선 개표가 부정이었다고 생각해? 이 새끼. 아니면 그만이지 이 새끼야. 왜 지랄 발광이야 이 새끼야.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이번 브렉시트는 영국의 노년층들이 주도한 거거든. 만약 우리가 영국이 자충수를 뒀구만 이렇게 말한다면은 반드시 이런 댓글이 달려요. 한국도 자충수를 뒀지 노년층들이 새누리당 정권을 만들었으니 말이야 하는 글. 젊은이들이 투표할까봐 걱정하는 정당, 투표율이 높아질까봐 걱정하는 정당,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까봐 걱정하는 정당. 야, 이런 정당 뭐하러 하냐? 화나. 우리 그냥 문 닫고 새로 창당하자. 닥치라고. 지금까지 비박계 축출하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는데 여기서 리셋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됐잖아. 비박 당신들이나 나가서 젊은이들 표 받으면서 회춘하면서 잘 살던가. 근데 과연 당신 지지할 젊은이가 얼마나 있을까? 마약을 하지 않고서야 닥치지 못해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말 한마디에 가계부채도 갚는다. 이 말 몰라 이 새끼야?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이 새끼가. 이 무슨 소리야? 가계부채가 1200조인데 그걸 말 한마디에 갚는다고? 그 방법 좀 일러줘봐. 그게 뭐야? 있지 이 새끼야.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어떨까? 이것만 해도 경제 효과가 1000조는 넘어갈 것 같은데. 닥치라고. 저 무님, 그 방금 말 한마디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네. 말 한마디에 권성동을 날린다. 권성동이가 거기 왜 나와? 이거 내가 착각했어. 말 한마디에 어버이연합 출동시킨다. 똑바로 얘기해. 아이고 내가 또 왔다 갔다 했구나. 찜통더미라서 그래. 말 한마디에 김해공항 확장이 김해신공항이 됐다. 말장난 그만하라고. 이 새끼 봐라. 말 잘했어 이 새끼야. 김해신공항만한 말장난이 세상이 또 어딨니 이 새끼야. 저 무님,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 이거 아닌가요? 알아. 그래서 이게 진짜야. 말 한마디에 부산 시민에게 지난 총선 때 빅년 먹은 거 안 갚음한다. 가덕도 줬까? 라고 말한다. 그만해 당신이 이 당을 떠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의 리크스는 당신도 다 짊어져야 한다고. 그걸 몰라? 리크스는 아니고 리스크겠죠. 위키리크스가 뭔데? 미국의 큰 위기를 불러왔잖아. 리크스는 그 누수라는 뜻이죠. 리스크는 위험이고요. 네, 스펠링도 달라요. 리크스는 L, 리스크는 R. 닥치라고. 친박한테 밑보여서
좋을 게 없어. 중과부적이라고. 자꾸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중과부적이란 말 그 뜻을 알고 쓰시는 거죠? 내가 모르고 쓰는 것 같아. 중과부적. 우리 친박계에는 박근혜 누나의 성공적인 국정 완수와 친박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달라고 부처님께 대신 빌어주는 스님, 즉 중이 있어요. 고문 스님. 친박 의원들 팔자 피라고 그 스님한테 받은 부적도 있고 그래서 중과부적 중과부적이 있다 이 말이지. 뭐 당신한텐 이런 거 없지? 그 뜻이 아닌데 적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상대가 안 된다 이런 뜻 아닌가요? 아이 새끼들 이 난리 바가지에 무식들을 자랑하나 이 새끼들. 아이고 이님 나오셨습니다. 경제 전문가이시면서 또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이니까 브렉시트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일단 브렉시트에 대해서 너무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브렉시트는 아주 안락하다고 아주 좋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봐. 아니 안락하다니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인데 영국제 시트 아니야 브렉시트가. 그래서 하자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중국산 시트는 손이 잘 가지 않는다고 봐. 뭐 영감님 그런 아재 농담을 하십니까? 니들이 너무 썰렁해가지고 나도 풍자를 헌 거라고 봐. 일단 충격적이긴 해도 영국이 아무리 또 큰 나라라고 해도 하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진 말라고. 다 솟아날 구멍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위기를 부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원인을 초장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봐요. 초장부터 제거해야 할 위기의 원인 그게 뭘까요? 당연히 문재인이지. 왜 영국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해가지고 이 꼴이 되게 하느냐 이거야. 이게 문재인 때문이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문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팔에서 못 들어오게 해야지. 공항문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려고 할 때 돌아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봐. 한참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러는 동안에 내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거지. 영감님 브렉시트가 문재인 탓이라고 한다면 혹시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도 그것도 당연히 문재인 탓이지. 문재인이가 안철수 탈당 못하게 했으면은 국민의당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럼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도 생기게 해서 그것도 역시 문재인 잘못이라고 봐요. 북한 미사일 실험은 누구 탓이죠? 그것도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탓이지. 왜 2012년에 박근혜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하느냐 이거지. 그러면은 홍상수 김민희 사건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것도 당연히 문재인 잘못이지. 왜 문재인은 홍상수하고 친구 먹지 않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을 적에 홍상수한테 야 이 새끼야 가정을 지켜야지 이렇게 충고 한마디 못하냐 이거야.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계세요. 좀 살이 분별하고 말씀하십시오. 살이 라면 살이도 아니고 살이 분별. 씨발. 지금 돼지 너 이 새끼야 지금 나한테 비난을 하는 거야? 이 똥보 새끼가 이 씨발 새끼가 너 이 새끼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은 아무리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집에 가버리지. 걸어 올라가느니 나 그냥 집에 간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결근하잖아 이 새끼야. 그러면서 또 직장에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절염이 와서 못 가요. 근데 이 새끼야 정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관절염이 와서요가 아니라 관절염이 올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이야 이 새끼야. 9층 사무실까지 걸어 올라가면은 관절염이 걸리걸랑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새끼야. 이 새끼 걸어 올라갈 생각을 안 해 이 새끼야. 새끼야 그 김에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하란 말이야. 그게 오늘 퀴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뚱보고추님, 내년 대선 경선에 나오셔가지고, 문재인이하고 똑같이 득표해주세요. 문재인이 이겨달라 이렇게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문재인이하고 똑같이 득표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봐요. 그러면은 문재인이는 고추님하고 같은 득표가 되니까 족과 같은 후보, 족 같은 후보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만하세요, 이제. 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새끼. 자, 오늘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아주 쉬운 문제를 드리도록 할 텐데, 영국의 공식 국명이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이라고 졸라 길지요. 자, 이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이 그런데 단일한 축구 대표팀이 없어요. 단일 축구 대표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영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4개로 쪼개진 거죠. 이미 축구만은 독립을 한 셈이에요.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스코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북아일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그리고 바로 여기 오늘의 정답인 축구 국가대표팀이 있다고 보는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그리고 나머지 하나, 여기는 어디일까요? 예, 정답! 환 빨랐습니다. 축구도 역시 경제의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 이 쉬운 문제를 푸는 내 자신이 너무 서글퍼져. 정답 맞히시긴 하고 그런 말씀하시죠. 정답은 뭡니까? 이 정답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닙니다. 맨유의 주력인 라이언 긱스의 출신지 맞히시면은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답을 말씀하시면서 힌트를 슬쩍 주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놈이지, 환희가. 환아, 너 월드컵 때는 뭘 보냐? 너 축구 안 보지, 이 새끼야? 응원하는 여성 몸을 훑어나 봤겠지, 이 새끼. 여성 여러분, 환희 고소하세요. 불쾌한 시선도요, 성희롱입니다. 닥치라고! 애를 낳아야 여자 구실한다는 당신 입이나 꼬매! 서회자, 바로 정답 가자. 오늘 기쁜 마음으로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것 같다. 카디프가 수도 아니냐? 자, 정답은 세일즈. 세일즈라는 곳이 있습니까? 세일즈맨들이 모여 사는 나라 아니야? 아이고, 아닙니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함, 이메일, 사연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가끔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메일 보내봐야 소용없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올리셔야 합니다. 아주 귀한 새 책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학생에게 돈을 주자, 이런 얘기죠. 공부하면은 돈을 주자. 그래서 책 제목이 학생에게 임금을입니다. 대학 무상교육, 학생 임금, 이걸 도입하자는 거지요. 우리처럼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그런 돈을 내야 너희들한테 졸업장을 주는 거지. 이지랄을 떠는 나라가 되진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대학 시간 강사인 구리하라 야스시 씨가 쓴 학생에게 임금을. 사실 대학은 공공적인 성격이 너무나 다분하지요. 당연히 대학 교육은 무상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지은이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대학생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노하라 대학생,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럽 복지 선진국은 학생에게 등록금을 받기는커녕 용돈을 주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돈을 주는 것, 등록금을 받지 않는 것, 이거는 훗날 이 학생들이 나라에 기여를 할 것이 분명하니 학생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국가의 미래에. 우리나라는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무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라 비틀어버리게 만드는 거지요. 자, 이 책으로 청년이 길을 펴는 사회 함께 꿈꿔보시죠. 책 이름은 학생에게 임금을, 출판사는 서유재입니다. 자, 두 분의 당첨자 소개하겠습니다. 금지풍류객님, 정답 구렁이 맞히셨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매일 듣습니다. 직업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시간이 많습니다. 새벽별을 보고 저녁별을 보고 올 때가 많지만 그래도 환갑이 내일 모레인 나에게는 남에게 서름받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할 일은 없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에 비해 수입은 적지만 그런대로 살만 합니다. 얼마 전 잠수사분 사망한 것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표현할 수 없는 가슴 한구석 울컥함이 저려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또한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적은 액수지만 조의금을 조금 보냈습니다. 이것 외에는 할 게 없어서 마음이 많이 우울합니다. 예. 아이고, 뭐 이 일만으로도 훌륭한 일 하신 겁니다. 예. 금지 풍류객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호두나무님 정답 구렁이 맞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 아들의 엄마이자 육아로 휴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늘 바삐 집안이라면서 듣느라 게시판에 글 쓸 정도의 짬은 내지 못했는데 오늘 가입하고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낮은 취업률과 쉬운 해고의 암울한 시대에도 저는 휴직과 복직의 사용이 비교적 수월한 직장이다 보니 아이 셋을 키우는 동안에도 직장을 잃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입장이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숙생이나 다름없는 남편인지라 혼자서 셋을 키우다 보니 작년까지는 세상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가 올해 3월부터 막내 두 녀석 쌍둥이라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며 낮 동안 김용민 브리핑을 챙겨 들으면서 뉴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몇 년 살다가 결혼과 출산으로 최근 5년은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니 전업맘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허전한지를 많이 깨닫습니다. 글을 올리려다 보니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전업주부이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운동하러 다니느라 부족한 보육시설 현실에서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 기회를 빼앗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았습니다. 여유 시간에 취미 활동하시는 전업주부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을 뿐더러 제 주위 대부분의 전업맘들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십니다. 외벌이로 자녀 둘셋 키우면서는 자신을 위해 돈 쓸 여유 자체가 당연히 없을 뿐 아니라 저만 해도 아침 7시에 눈 떠서 아이 셋 등원 등교시키고 나서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2시가 훌쩍 넘게 되고 잠시 휴식 시간 가져볼까 하면 첫째부터 둘째, 셋째가 줄줄이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10시 잠들기까지는 또 열심히 후반전을 뛰어야 합니다. 밥도 하셔야죠. 네, 시간적인 여유도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종일 움직이고 나면 체력적으로 힘들더군요. 그런 면에서 맞춤형 보육의 실시 자체가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완배 기자님의 지적에 크게 공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주위에 그런 전업맘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특기나 전공을 살릴 기회를 포기당하거나 사회생활 경력을 단절당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얼마 전 이완배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일본 도요타에 대한 소식이 생각납니다. 사무직 전 직원의 재택근무,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 대한 인간적인 고민에서 시작됐다는 도요타 정신에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이 밖에도 참 좋은 글 많이 쓰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호두나무님 그리고 금지풍류객님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응모를 바라며 피바 퀴즈 마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데, 이 딸을 인턴으로, 유급 인턴으로 채용한 것이 논란이 됐는데, 줄줄이 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번 의혹이 나오니까 관련된 사안들이 지금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예. 딸을 그 인턴 비서로 채용한 것 외에 작년에는 자신의 친동생을 그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친오빠를 자신의 후원의 회계 책임자로 등록해서 2년간 한 2,76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또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2007년에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게 같은 당, 그러니까 민주당 당직자의 석사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이제 표절했다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이고요. 예. 이 부분이 당에 접수가 돼서 공천해야 될지 말지 그 심사를 유보하고 비대위에 넘겼다고 합니다. 예. 비대위에서는 본인 소명을 들어보고 공천을 했다고 하고요. 예. 당시에 어쨌든 여러 가지 물갈이라든지 현역 의원 중에 문제되는 사람은 많이 교체를 하고 이런 작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기남 의원도 있었고요. 노영민 의원도 있었고요. 그 시집 강매 사건을 했던. 예. 또 그 외에 정량평가를 해서 컷오프 한 사례도 있었고, 현역 의원들. 예. 그리고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안 주지 않았습니까? 정무적 판단에 근거해서.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그런 논리로, 그리고 약간의 소명이 된다는 논리로 공천을 강행을 했고, 예. 결국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미 과거에 있던 일들이 이제 뒤늦게 확인되고 있으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인 것이고요.
어쨌든 뒤늦게나마 이렇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조사를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 윤리심판원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 서영교 의원은 법제사법위원 그만두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그 상임위에 있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건데 글쎄요. 뭐 이 정도로 성난 여론이 잠재워질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고 말이죠. 서영교 의원으로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 법사위를 내려놓는 것은 그 인턴 비서로 일했던 딸이 로스쿨에 입학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사시 존치 내지는 그 로스쿨과의 이제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그런 것도 상당히 첨예하게 그 이해가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네. 서영교 의원으로서는 뭐 이런 그 의혹이 나온 마당에 법사위원직을 이제 사퇴를 하겠다는 건데 더 책임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당의 조치를 이제 기대하는 수밖에 없고 본인은 일단 사과를 하고 이제 반성을 한다고 밝히고 있고 법사위원직을 내려놓는 선에서 일단은 그 정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친족을 보좌진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뭐 그런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죠. 다른 의원들도 그런 이제 사례가 있어서 많이 비판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법적으로 이제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니까 법률적으로 이제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세비라든지 의정 활동비, 뭐 보좌진 급여를 친족들한테 혜택을 줬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이제 마땅한 것이죠. 그 또 딸이 로스쿨에 들어갔는데 들어감에 있어서 엄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다. 이게 강점으로 작용하진 않았을까요? 강점으로 작용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서영교 의원의 딸이 그런 이유로 로스쿨에 입학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질의 내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대학에서 그것을 뭐 소명해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의혹으로 남는 것인데 어쨌든 뭐 이래저래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아니 뭐 이렇게 친인척 또 가족 이런 분들을 이 공적 영역에 자꾸 끌어들이는 거 이거는 큰 지도자가 되려는 뜻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좀 간의 수공업도 아니고요. 그 딸을 그 인턴으로 쓰고 정치 후원금에서 그 이제 급여를 줬다는 건데요. 당시에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의원실에서는 PPT 파일을 너무 잘 만들어서 썼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냥 실습 차원에서 어머니 의원실에서 경험을 쌓는 거라면 급여를 받지 말아야죠. 무급으로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급이나 열정페이는 정말로 아무런 관계 없이 국회를 경험하고 싶은 어떤 청년들의 열정을 이제 악용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건데 그게 만약에 친족 관계라면 충분히 무급으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떳떳하고 훨씬 더 그 도덕적으로 명분이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TK 지지율이 폭락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한국 갤럽에서 매주 정례적으로 지지도 조사를 하는데요. 이번에 지역별로 보니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율을 이제 한꺼번에 묻습니다. 근데 부정평가율이 TK 지역,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난주에는 37%였는데 이번 주는 52%로 15%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더 오른 거죠. 사실상 이제 지지도가 이제 폭락을 한 건데요. 지금 그 부정평가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이유는 김해공항 확장 발표 이전에, 그러니까 이른바 영남권 신공항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밀양으로 이제 가지 않겠냐 그런 예측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그 부분이 이제 산산조각 나면서 TK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부산, 울산, 경남 남쪽인 경우에는 그 부정 평가율이 53%가 나왔는데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크게 이렇게 기대한 바가 없었다는 거죠. 저거는 이제 밀양으로 갈 거니까. 이 뭐 김해공항 확장이 됐다고 해서 크게 기뻐하거나 크게 또 분노하거나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미 지금 빠질 거는 다 빠졌다고 봐야 되는데 잔뜩 기대를 품었던 TK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상당 부분 지금 분노하고 있고 등을 돌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전국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0%였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중에 그래도 35%는 보장될 것이다. 그 35%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그야말로 최소한 콘크리트 지지율이죠.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30%라고요. 가끔씩 30% 깨질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TK에서 이렇게 등을 돌리면 그 지지율은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 팔아먹으면 큰일 나겠네요. 안 되죠. 자, 새누리당 권성동 사무총장을 날렸단 말이죠. 날리고 이제 비박 쪽에서는 좋아, 권성동 그만두게 할 테니까 대신 이번 전당대회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중립적인 사무총장 세워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중립적인 사무총장 찾기가 힘들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강석호, 김성태 의원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다릅니다. 친박계에서는 이 사람들이 비박계다.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여정부 때 그 장관 지낸 분이죠. 그렇죠. 이 사람도 그 거론이 되고 있는데 김무성 전 대표의 고등학교 선배다. 이렇게 또 이제 비토론이 또 있고. 그 이철우 의원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비박계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최경환 의원과 같은 TK 출신이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국정원계지, 국정원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인천이 지역구인 홍일표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또 홍일표 의원도 중립적인 사람은 아니다. 친박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사무부 총장이 김태흠 의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사무총장을 승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강경 친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권성동 사무총장을 날리고자 했을 때 친박계의 사실 노림수가 그거였죠. 제1사무부 총장이 김태흠이니까 그러면 김태흠이 사무총장을 승계를 하겠네? 뭐 이런 계산으로 이제 날린 거였는데 이 비박계에서는 이건 또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중립적인 인사를 세우는 걸 조건으로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퇴를 한 것인데 지금 중립적인 인사를 사실상 찾기가 어렵다는 것.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새누리당은 완전히 친박 아니면 비박으로 완전히 쫙 갈라져 있다는 거죠. 뭐 중립지대도 없는 것이고 다른 계파도 없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친하냐 안 친하냐 이렇게 당이 구성이 돼 있다는 것. 그만큼 얼마나 그 1인 중심으로 갈려 있고 매우 건전하지 못하게 당이 구성돼 있다는 그 방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친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형국에서 이 비박도 수용할 수 있고 친박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인사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친박이 정말 의도하는 바대로 김태흠 사무총장이 승계가 되면 예. 그거 참 한번 볼만할 텐데 그런 그림이 그려질지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흠 의원이 과거에 뭐 했나 봤더니 당직자 출신이더만요. 당직자 출신이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예전에 그 세종시 수정안 발표하고 그랬을 때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이제 반발을 했잖아요. 예. 그때 김태흠 의원이 뭐 그 삭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박근혜 대표가 당시에 저 사람 누구예요? 해서 상당히 이제 눈여겨 봤다. 예. 김태흠 의원이 이제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충청. 예. 그래서 그때부터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 눈에 들어왔고 진박의 길을 그때부터 걸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저열한 충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굳이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본인은 어쨌든 배신을 당했고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다 아버지가 키우던 이제 새끼 호랑이들 아니겠습니까? 예.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이제 찬탈한 이후에는 완전히 박정희 정권을 이제 파렴치한 정권으로 몰고 가면서 사실상 몇 년 동안 이제 연금 상태에 있었죠. 예. 물론 이제 금고에서 나온 6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이제 동생들이랑 잘 먹고 살라고는 했지만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이제 숨도 못 쉬고 이제 살았던 그런 과거의 기억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 충성심이 깊은 사람을 매우 이제 가슴 속에 품고 잘 봐주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부 떨고 말이죠. 유치하게. 응?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 보면은 실력은 없고 아부는 잘하는 이런 그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 중용되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예, 머리보다 몸이 또 먼저 움직여야 하고요. 예. 저는 사실 그 박근혜 정권에서 발탁된 주요 인사들 그 손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손금이 있는지 없는지. 예. 하도 비벼대서. 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언니가 보고 있다 업데이트 됐습니까? 예, 어제 저희가 무사히 녹음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못했는데. 예, 이번에 주제는 상당히 유례 없는 호평을 받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관련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김종인 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얘기를 했죠.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 얘기를 했고 경제민주화라는 이제 화두를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킹메이커가 되겠다는 그 야심을 강하게 이제 드러낸 것인데 지금 사실 김종인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삼고초려를 해서 이제 데리고 온 사람이고 사실은 한 배를 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총선 이후에도 책임론이라든지 농공행상 뭐 이런 걸 가지고 감정이 상해 있고 소원해진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가 요즘 여야를 넘나들면서 이른바 대선 잠룡들을 만나고 있다고 그래요. 뭐 안희정 지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남경필, 원희룡 지사도 이제 만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문재인 안철수가 아닌 제3의 후보를 지금 찾아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 김종인 대표는 그야말로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 기자들이 함께 나와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종인 형님이 그 킹메이커를 하는 게 아니라 설마 킹이 되려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얘기가 조금씩 이제 돌고 있는데 설마 그건 아니겠죠. 뭐 이렇게 저 면접을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뭐 내가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아니 우리 김태규 기자 페이스북 보니까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진박 대구에서 당선된 그분도 뭐 대통령 꿈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 더정치 녹화를 하면서 김의겸 선임 기자랑 나눈 대화인데요. 김의겸 선임 기자가 정종섭 의원과 가까운 교수에게서 들은 얘기래요. 정종섭 의원이 의외로 큰 꿈을 꾸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막 어이가 없다는 말이 저도 모르게 이제 튀어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예. 그 예전에 그 정종섭 의원 그 교수할 때 그렇게 강의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1인 1표 안 된다. 나같이 훌륭한 사람은 뭐 한 10표, 100표 이렇게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뭐 그렇다면은 당선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10,000표, 10만 표 이렇게 주면은 예. 지금 얘기하는 개헌을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닐까요? 사람마다 표수를 달리하지 않고. 아이고 참. 그래요. 100표였네요. 100표. 자기한테는 100표를 줘야 한다. 아이고 참. 많은 분들에게 그 쓸데없는 꿈을 심어준 정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아이고 참 하여튼 쓴 웃음을 짓는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임플란트 비싸서 고민이시죠? 여기 만원대 치아보험이 있습니다. 홈쇼핑에서도 월 5만 원까지 하던데? 월 만원대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를 상이든 질병이든 무제한 보장해드립니다. 무제한이요? 다른 보험은 1년에 많아도 3개까지만 보장해준다던데? 혹시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아닐까요? 전혀요.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고요. 한 번 만원대면 만기까지 갱신 없이 만원대로만 받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전화해볼까요? 네, 02-849-9730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서가 연중무휴 상담해드립니다. 월 만원대 치아보험 카페로 전화주세요. 02-849-9730 성별, 나이와 직업, 가입 플랜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나라 밖에 그것도 경제 이슈 갖고 예.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나 싶었는데요. 아마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도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이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예, 예. 자, 결국에는 EU를 탈출했습니다. 영국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전망이 나옵니다. 별일 없을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게 참 우리 같이 취약한 경제 환경,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같은 경우 엄청난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물적인 면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는 큰 여파가 없을 거라는 세간의 그 일반적인 시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예. 사실은 제가 지금 그동안 경제 해석사를 하면서 브렉시트 이야기를 딱 한 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예. 사건의 크기에 비해서 이렇게 비중을 좀 작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잔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그래서 이건 뭐 거의 어떻게 하든지 잔류할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굳이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다시 한번 그 역술인 계통에서는 제가 정말 지독하게 소질이 없구나. 예, 이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어디 가서 진짜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리 금융시장을 보면은요, 정말 난리가 났죠.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61.47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3%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2012년 5월 18일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많이 빠진 수치였고요. 코스닥은 더 심했죠. 포인트로는 뭐 32.36포인트지만 퍼센트로는 4.76%. 장중한 때 7% 넘게 떨어져서 결국은 시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하는데요. 환율 시장, 채권 시장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 저만큼 놀란 거죠. 저도 엄청나게 놀랐으니까 우리 금융시장도 엄청나게 놀란 겁니다. 근데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증시에서는 이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미리미리 주가가 빠지고 뉴스가 딱 나오면 오히려 조금 오릅니다. 악재가 끝났다고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런데 어제 금융시장을 보면 모든 금융시장 주체들이 이건 예상을 못했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조금 과장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지금 핵심적인 건 영국이 EU에서 빠져나갔다는 건데요. EU의 두 축이 독일하고 영국인데 불확실성이 얼마나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영국이 무역을 안 할 리는 없습니다. 조금 불편해질 것 같아요. 조금 뭐 무역하는데 가격이 오를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이렇게 뒤흔들 만큼의 큰 문제냐? 일단 저는 그거는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또 뭐 이 잔류파들이 그 주장을 하는 것 중에 345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이것도 곰곰이 따져보면 이것도 조금 근거가 박약합니다. 실제로 뭐 지금 탈퇴를 한다고 해서 뭐 대EU 수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한 340만 개라는 건데 그게 다 없어질 리가 없거든요. 어차피 무역은 해야 될 테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엄청난 금융시장의 반응들을 보고 또 예상 외에 그 브렉시트가 감행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약간 공포스러운 감정은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가 흔히 그 보수주의의 경제학을 신자유주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형성을 하고요. 어떤 규제도 두지 않고 이게 우리가 보수 경제학의 원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수 경제학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중상주의라는 이름의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영국과 대륙과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펼쳤던 극보수주의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그 리카르도라고 하는 학자가 나타나서 뭐 표 그려가지고 8시간, 4시간 뭐 프라이데이는 뭘 만들고 나는 뭘 만들고 해서 나누면은 뭐 이익이다라고 했었던 그 리카르도의 유명한 비교 우위설이라는 게 등장하기 전까지 세계 보수 제국주의자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경제학은 중상주의라는 거였고요. 이건 뭐냐면 전형적인 쇄국 정책이었습니다. 내 거는 파는데 네 거는 안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예 영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유럽 대륙은 대륙 봉쇄령까지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영국을 거점으로 하는 물품은 들여오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선언을 한 적이 있었죠.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의 자유주의가 워낙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보수는 굉장히 자유무역을 강조를 하는구나 라는 착각을 한꺼풀만 걷어내 보면 예. 보수들이 자신이 없을 때 자기 실력에 확신이 없을 때 그러면 꼴통 보수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꼴통 보수들이 하는 극단적인 행동이 바로 보호무역, 쇄국정책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무역은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실력에 확신이 있을 때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뭔가 세계 경제 장기 침체가 오래 진행이 돼가면서 자기들 실력에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꼴통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 미국에는 트럼프가 지금 등장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실력에 자신이 없으니 문을 닫고 내 이익만 챙길 거야 하고 나대기 시작하는데 그 끝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 끝이 전쟁으로 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되게 많았거든요. 예. 예. 저는 영국이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봤어요. 이렇게 무식한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뒤집고 영국이 유럽 대륙에서 탈퇴를 한다. 자유무역을 포기를 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건 결국은 영국도 미국 트럼프와 비슷한 꼴통 보수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었고요. 그리고 각 나라들이 이에 대비해서 쇄국을 펼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쇄국의 기반은 무력이거든요. 예. 내 것만 팔고 네 건 안 사겠다 이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뒷받침에는 총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전제로 한다면 영국이 저 트럼프주의자에 가담을 했다면 그리고 만에 하나 트럼프가 미국에서 당선이 된다면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때는 극우파가 거의 당선이 될 뻔했거든요. 이런 분위기까지 다 조합을 해보면 세계 자본주의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놈들이 이제는 진짜 막장으로 치닫고 있구나 하는 공포가 저는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예. 결국은 저들이 다 자기 문을 닫아 걸고 내 건 파는데 네 건 안 산다 하고 티격태격 될 것인데 그러면 결국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힘과 힘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결판이 어떻게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결정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고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거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세계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회사에 놀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 봤더니 회사에서는 첫 번째로 나는 말이 전쟁 한번 나겠네 뭐 이런 말이 사내에서 횡행합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누구의 전쟁이 난다는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국의 이익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어떤 형태로든지 발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국이 이제 과연 트럼프를 선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그래서 이 시계 제로의 상황이 아마 금융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영국이 유럽 EU하고의 무역 규모가 줄어든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난리를 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봐도요. 그렇습니다. 즉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인 미국도 지금 트럼프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고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그래도 서구 열강 중에 맏형 노릇을 해줘야 되는 영국이 저렇게 무식한 결정을 내려버리니 이제 정말로 앞으로는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정말 시계제로의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시장이 그걸 되게 공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손은 떠난 문제입니다. 우리 손은 떠난 문제고요. 이제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적어도 트럼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생각보다는 트럼프가 되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이러면 중국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그 꼴통 기질 하면은 한 꼴통 하는 나라인데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그 보수화의 경향이 국수주의 경향으로 치달아서 자국의 무역 이익만 추구한다고 하면 중국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문제고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로서는 이 세계 열강의 움직임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사실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약소국의 서름 같은 걸 갖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의 운명은 이제 열강들 손에 넘어가는 그런 슬픈 현실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준비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준비를 할 수는 없고요. 다른 걸 준비는 할 수 없는데 그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면
지금 이 세계 열강들이 벌이고 있는 이 또라이 보수주의 경쟁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사실은 발생을 한 게 미국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 이유는 간단한 거거든요. 미국 애들이 빚내서 부동산 사가지고 부동산 가격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내 소득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흥청망청 돈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부동산은 버블이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부동산 때문에 진 빚을 못 갚게 됐고 이것 때문에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이 망했다. 이게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 애들이 흥청망청했는데 피박은 전부 다 제3세계 국가 민중들이 다 뒤집었었습니다. 그때 우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갔었어요. 외환위기 때보다 더 높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수 경제의 기반을 좀 닦아놔야 되는 겁니다. 너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2011년인가요? 이때 세계 무역대국 10위권에 올라간 다음에 계속 이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세계 각 그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등급이 다 하강이 되는데 하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우리 GDP 대비 수출 비중이 53.9%입니다. 미국은 13.5%밖에 안 돼요. 일본 14.7%밖에 안 됩니다. 영국 31.4%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골러가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걸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좀 낮추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굉장히 절박하게요. 그래야 브렉시트 사태, 뭐 금융혼란 이걸 넘어서서 앞으로 벌어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요. 큰 일을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경제 철학을 바꾸는 문제인 겁니다. 수출 주도, 이 환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야기인 겁니다. 실제로 수출 주도는 당연히 가격의 수출 경쟁력을 따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수출 기업들은 임금을 낮추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야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수출 주도가 성공을 하면 재벌들은 살이 찌는데 국민들은 소득이 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8년 동안 신자유주의 해봤지 않습니까? 재벌들이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도 떡고물 하나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발상을 완전히 전환하는 겁니다. 내수 중심. 이 철학이 바뀌면 노동자가 제일 재벌들한테 중요한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소비자들 주머니가 두둑해지기 때문에 물건이 잘 팔리는 선순환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국내 소비자들의 노동자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져서 내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삶을 높이는 것과 별개로 지금 50%가 넘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을 30% 이하로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이래야 세계적으로 무슨 사태가 나도 멸망하는 사태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버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브렉시트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런 사태들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내수를 튼튼히 해서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외풍에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나라의 실력입니다. 경제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변경의 국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탄탄한 국가가 돼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냐 이 차이는 바로 그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보다 뿌리가 좀 튼튼해지는 그런 국가가 되는데 국력을 모으는 그런 사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또 이렇게 충만한 중국하고 충돌할 경우 사실 뭐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전쟁 벌이겠습니까? 당장 미군 기지가 있는 우리 땅이 표적이 될 텐데 이거 정말 진짜 그거는 안 벌어지기만 바랄 뿐입니다. 안 벌어지기만 바랄 뿐이고 거기에다가 뭐 세계 국가 분위기가 영국처럼 저런 식으로 나만 아는 분위기가 돼버리고 나면 위험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고 참
기도를 참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제가 네. 신학대학원 잘 간 것 같아요. 이제 미래의 유망 산업은 바로 종교 산업이다. 예. 선견지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이 저 난리를 쳐버리고 나니 진짜 심정이 남은 게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뿐이죠. 네.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예. 네. 예. 아이고.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접했던 브렉시트 관련한 논평 중에 가장 거시적인 그런 논평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완배 기자님의 영국의 EU 탈출 관련한 소식 짚어봤고요.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녹음하는 곳이 수유동의 제 작업실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근데 그동안은 더워도 참으면서 녹음을 했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에어컨을 하나 장만해서 오늘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에어컨 설치하는 기사님이 참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설치하러 오신 다른 기사님한테. 그랬더니 그분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요. 뭐 1년에 몇 번 있는 일인데요. 뭐 저도 재수 없으면은 또 그럴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어제 새벽에요. 예. 이 소식을 일보로 들었는데요. 그런 거죠.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이게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라는 생각이 확산되는 것이 참 사람을 먹먹하게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제가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기준으로 어제 지금 이제 방송하는 날 기준으로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참 되게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네. 사건은 그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에어컨 수리기사 진남기 씨 45살이십니다. 예. 에어컨 실외기 수리를 하다가 실외기 앵글이 무너지면서 추락을 했습니다. 앵글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때 이렇게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적으면 앵글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거든요. 거치대 같은 건데 이 좁은 공간에서 이걸 수리를 하러 갔다가 추락을 해서 추락 순간에 팔이 부러지고 머리하고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는데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9시 30분에 장파열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분은 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정규직으로 쓸 리 없죠?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이시고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요. 제가 이 소식을 오늘 꼭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장담이 부디 틀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 장담이 뭐냐면 똑같이 위험 외주화와 관리 주체의 무책임함 이런 걸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도 똑같이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만큼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 사건은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의 책임자는 보수 언론이 그토록 저주하는 박원순 시장인 반면에 이번 사고의 책임자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언론이 물고빨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죽음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려면은요,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을 샀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 서비스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걸 담당하는 곳이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삼성의 계열사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자회사입니다. 본사에는 두기 싫고 굳은 일이니까 본사 직원들한테 똑같은 돈은 못 주겠고 하니 서비스 자회사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이제 하위 노동자로 계층화를 시켜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수리하러 오시는 그 기사분들은 삼성전자 서비스에 소속된 분들이냐? 심지어 그것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삼성전자 소속도 아니고 삼성전자 서비스도 아니고 삼성전자 서비스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서비스가 각 지역별로 이 위험한 수리 업무를 맡길 때 제3의 바깥 회사들을 고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맨 위에 있고 삼성전자 서비스가 그 아래에 있고 협력업체가 그 밑에 있는 삼중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우선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삼성 에어컨을 샀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수리 기사분이 오시죠. 예. 유니폼을 입었는데 삼성전자 서비스라고 적힌 유니폼을 입고 오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 못 고쳤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고객이 누구한테 불만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가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안내된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면 이제 소비자는 삼성전자에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가 항의를 한 곳은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서비스는 누구를 조지겠습니까? 이 엔지니어 분들을 조지는 겁니다. 야, 똑바로 안 해? 우리가 욕먹잖아. 니들이 똑바로 수리 안 해가지고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시면 이 질문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기사분들이 어디 소속이어야 됩니까? 삼성 소속이어야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에 소속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협력업체 소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로 감독을 만약에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하면 이 회사를 만약에 하도급을 줬다 이러면 이걸 불법 하도급이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근로 감독을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하니까 이거는 니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가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실제로 이 업무 지시부터 제반 안전관리까지 전부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삼성전자 서비스가 업무의 전 과정을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독립도급이라는 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책임이 서울 메트로, 서울시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삼성전자 서비스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외형상으로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따져보면 삼성은 하나도 책임을 안 집니다. 우리 회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협력업체한테 맡겼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겁니다. 이걸 제가 정확한 용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바로 불법 파견이라고 부릅니다. 위장도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합법도급이면 도급업체 사장이 경영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협력업체들이요. 사장들 다 바지 사장들입니다. 전부 다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일하고 있다가 나중에 퇴직해서 와서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임직원 출신들입니다. 전부 바지 사장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있습니다. 금속노조 산하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그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진짜 사장 나와랍니다. 진짜 사장 나와라. 예. 바지 사장 나오지 말고 진짜 사장 나와랍니다. 이분들이 외치고 있는 게요. 이분들이요. 2013년 10월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라는 노조를 드디어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장면을 보면은요. 아우 눈 뜨고 못 봅니다. 진짜 눈물바다였어요. 이분들이 이제는 인간 대접 받겠구나. 드디어 우리에게 노조가 생겼구나. 근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렸냐면은요. 이 서비스 엔지니어 분들이 한 1만 명 되시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전부 이분들을 전국 108개 하청업체에 분산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월급을 받았느냐? 월급제가 아니에요. 서비스 한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수리를 나가기 위해서 아무리 장시간 대기를 해도 대기 시간은 임금을 못 받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나가면 꼭 수리를 완성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설명도 해주고 고객들이 제품 바꿔내라 진상하는 요구도 다 맞고 이렇게 해서 시간 다 보내도 이거는 절대로 임금에 처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건당 얼마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달에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받는 일도 생깁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안 지켜지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삼성 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요. 법적으로는 급여가 찍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애프터 서비스 요청이 보통 7, 8월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성수기에는 건당 받으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을 받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별로 없는데 비수기에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받는 경우가 많고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만 원, 80만 원 받는 일도 있는데 이게 급여 명세표에 찍히면 최저임금 위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급여 명세표를 어떻게 찍냐면 일단 최저임금을 맞춰서 찍습니다. 숫자는요. 찍은 다음에 급여 명세서 위에 어떻게 적어놓냐면 세부 항목에 성과급 항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에 마이너스 52만 원 이런 식으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결국 나가는 돈은 훨씬 낮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양아치십니까? 마이너스 성과급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성과급에서 50만 원을 까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성과급이야. 그러니까요. 성과급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냐고요.
이게 지금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이 하는 짓입니다. 노조가 이번에 그 사고가 난 다음에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요. 이번에 그 돌아가신 분이 속해 있던 그 협력업체에 바지 사장이라고 적어요. 이분들은 항상 바지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사장은 이분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바지 사장이라는 분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유족 옆에서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피식피식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랍니다. 안전교육도 했다. 나 안전장비도 줬다. 그런데 수리를 한 그 집이 원래 이상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참 마음이 처참해지죠, 제가. 제가 더 마음이 처참했던 건요. 23일 밤 9시 반에 그 노동자분께서 추락하셔서 결국은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어제 아침이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서부산센터 팀장이라는 자가 수리 엔지니어분한테 문자를 보낸답니다. 예, 이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분이 지난날 돌아가신 바로 한 8시간 뒤에 보낸 문자입니다. 예. 비 온다고 에어컨 다음날 넘기지 마세요. 무조건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 당부드립니다. 문자가 이렇게 온 겁니다. 예. 비가 와도 미끄러워도 미루지 말고 수리하라는 겁니다. 전날 동료가 추락사를 했는데 문자를 이따위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누가 보냈느냐? 삼성전자 서비스 서부산센터가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하도급 줬다고 해서 이분들의 안전과 상관이 없는 회사냐고요. 지들이 지금 업무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 와도 에어컨 고치라고 명령하잖아요. 삼성전자 서비스가.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하면 책임도 같이 지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하도급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불법 파견이라는 겁니다. 안전장치를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 줄 아십니까? 건물 외벽에 매달려서 수리를 하는데 이때는 스카이라고 부르는 고가 사다리 차량을 불러서 수리를 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걸 엔지니어분들이 눈치가 보여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못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서비스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실적이 있죠. 자기들도 건당 받으니까 열심히 나가야 되죠. 주문이 어떨 때는 50분에 한 건씩 밀려들죠. 이러면은 이제 수리를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왼쪽 손에는 공구 가방 들고 오른쪽 손에는 가스통 들고 또 원청에서 요구하는 창검 장비들 들고 안전 장비를 들고 갈 손이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이요. 예. 제 심정이 이겁니다. 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스크린도어 사건 때 제가 박원순 시장에게 그 혹독한 비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진보, 보수, 대권 주자 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믿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진보 쪽 유력 대선 주자라고 해도 또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고 해도 사고 후속 대책 중에 옳지 않은 건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그러면 예, 이제 이재용 나오십시오. 이재용. 예, 이재용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진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위험한 일을 건당 수수료 개념으로 노동자들을 사지에 몰아넣는지 저 이재용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책임 진짜 사장 나와야 됩니다. 이재용 나와야 됩니다. 예. 저는 삼성이기 때문에 이 일이 묻힐 것 같아서 정말로 마음이 처참합니다. 제가 청취자분들께 간곡히 머리 숙여서 부탁드립니다. 부디 페북이나 트위터나 뭐 블로그나 뭐든지 SNS를 통해서라도 이 소식을 널리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이 기존 언론들이 알리지 않더라도 우리만이라도 오래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 돌아가신 분이 멀리서나마 우리를 지켜볼 때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바꾸는 모습을 보셔야 편하게 그곳에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중의 소리 사이트 가보면은 관련 기사가 떠 있죠? 네, 떠 있습니다. 네. 그 기사 링크 하셔서 많이 퍼 날라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이완대 기자의 브리핑 또 많이 소개해 주시고 예, 또 좋은 방법은 그 페북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라고 치면 예. 그 노조에서 지금 계속해서 관련 글들을 올리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어제 새벽에 올린 글을 보니까 좋아요 누르시는 것보다 공유를 해주시는 게 더 필요합니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그 글도 많이들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메르스쯤 돼야 이재용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박원순 시장은 이 일로 나와서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이재용은 뭐라고 지금 이름 한번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이재용은 단 한 번도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았는데 그 권력 지위를 유지하고 또 대물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요. 네, 심지어요. 네. 누가 이재용에게 그런 권력을 줬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완배 기자님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새누리당의 이름을 친박연대로 바꿔야 하나 요즘 고민이 많으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여전히 비박계가 주도권을 쥔 당 만들 수 있다며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김용태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야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그동안 친박과 비박이 서로 으르렁대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세월호 문제였는데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쫓겨난 김용태 이자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인 철근 400톤이 세월호 속에 있었고 세월호가 가라앉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과 검찰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하는 점은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파국을 부를 수 있다. 이런 개허접한 악취나는 헛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다. 세월호는 재수 없어서 생겨난 교통사고라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합의한 것인데 이걸 흔드는 행태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김용태가 하다 안 돼서 이제는 세월호 문제를 갖고 친박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 새누리당의 권력 지형을 뒤엎으려고 하는데 잘하면 박동지 7시간의 비밀도 밝히자고 말할 태세다.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자행하는 것으로서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세월호에 철근 정도가 아니라 핵 폐기물이 들어가도 뉴스는 전혀 안 될 것이다. 세월호가 국가정보원이 소유한 배고 국정원이 간첩 조작 사건을 감출 목적으로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이 확인돼도 뉴스는 전혀 안 될 것이다.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있는 당원고 교감 선생님이 알려진 대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당한 것이 진실이어도 뉴스는 전혀 안 될 것이다. 그날 7시간 동안 박근혜 동지가 헬기 타고 가서 고의 침몰시킨 세월호 내의 학생들을 구해내 아덴만의 기적에 이은 맹골수도의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연출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도모하려 했던 것, 하지만 실패한 것, 이것이 확인돼도 뉴스는 전혀 안 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의 실체를 알고 있었을 배 하단부에 있던 학생들을 구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나와서 증언하게 되면 정권이 뿌리채 위협받겠다고 생각이 돼 해경이 일부러 구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도 뉴스는 전혀 안 될 것이다. 왜냐? 에이, 다 거짓말이잖아. 이런 사정을 알고도
서로 문제를 쟁점화하려 한다면 쓰레기, 악재, 반동, 양아치, 쓰다 버린 콘돔, 먹다 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들, 밑닦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변기에 들어가려다 막힌 라면 찌꺼기, 머리를 감는 중에 샴푸로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 트디오, 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 나프탈렌, 학교에서 수업 중 동영상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와중에 잘못 재생된 어젯밤 다운받은 야동, 소개팅 중에 먹은 고추가 캡사이신 만땅의 땡초, 보이차인 줄 알고 마신 어린이 오줌. 야, 뚱보 이 부장 그 새끼 졸라 째싸라고 노트를 친구한테 보내지 않고 뚱보 이 부장 그 사람한테 보낸 카톡, 시험 동료 1분 남기고 말이는 3번부터 34번까지 밀렸은 오해말다하지. 남몰래 귀하던 방학에서 나온 게 기체가 아니라 액체, 물놀이였는데 알고 보니 400강, 더워서 에어컨 초강풍 켰는데 갈수록 더워져서 생각해보니 난방모드, 입사면접 직전 화장실에서 대변 보고 앉은 자리에서 불을 내렸는데 변기가 역류해서 홀딱 다 젖은 양복바지, 휘발유체에 만땅 채운 경유, 된장찌개 고기인 줄 알고 씹었는데 된장덩어리, 하드 사준다고 해서 고마워했는데 알고 보니 사드, 파워에이드인 줄 알고 마셨는데 와셔의 과 같은 극악무도한 반란이다. 김용태는 박근혜 동지를 더는 모독하지 말고 박동지에게 사과하고 탈당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지를 계속 모략, 비방, 폄하한다면 용태를 용퇴하게 만들 것이다. 즉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가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덥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온이 전국적으로 매우 높을 것 같은데요. 찜통더위 예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28도, 대구 30도. 네,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대전과 광주 29도, 울산도 2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업 중 추락 사망한 삼성전자 서비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아빠에게 쓴 글 소개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빠 편히 좋은 곳에 가시고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